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와 선관위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과 또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건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오늘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에 텐트가 마련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낼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저라도 목숨 걸고 단식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직접 박 의원이 단식 농성을 펼치는 국회 본관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린 이후에도 마 후보자 추천이 여야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틀 뒤인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주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여권에선 헌재에 이어서 선관위를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이른바 세컨드폰 사용을 비판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작 김 전 사무총장은 작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선관위 감사에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22년 1월경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였는데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선관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나쁜 짓 하는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셜미디어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공세가 선관위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판결을 뒤집거나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며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어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는 표현이 담겼고 또 어제 집회에서 한 여당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옥중 편지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대독한 편지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불법 재판으로 탄핵하려 하고 야당은 중공 북한과 결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요청 사항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런 구호를 외쳐달라고 합니다.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훔쳐갔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출하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도 전공의 등 의료진에 대한 처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재판관을 향해 같은 단어를 꺼내든 겁니다. 이날 같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헌재를 향한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부수자! 헌재를 향한 잇따른 공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내란 주범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동을 사주한 격인 서천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외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골목을 오릅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를 사퇴하고 77일 만에 공개 일정입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지만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의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최종 변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를 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논거를 들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특히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윤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지를 두고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의는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립니다. 따라서 주말인 오늘과 연휴인 내일은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몇 번 정도 보통 평의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나요? 네, 과거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8번의 평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 당일까지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 교환을 마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다음에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네, 그러면 선고 날짜는 언제쯤 알려질까요? 네, 선고 날짜는 통상 2, 3일 전 통지할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통보를 했고요.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여러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변수가 없다면 이번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오늘까지 윤 대통령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형사 재판의 향방을 가를 거란 분석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탄핵 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결론을 짓지 못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구속 취소 신문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7차례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냈으며 오늘 추가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결정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이후로 결정을 미루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재 TV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제 어제도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어요. 근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다든지 어제 여의도에서는 또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작동하려면은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승복하지 않으려면은 대한민국 국적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승복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말로서 끝나야지 그게 행동이나 폭력으로 진전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특히나 그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이 우파 진영에서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보수나 우파는 헌법 수호서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거든요. 1 더하기 1이 4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특히 작년에 2,800만 명이 투표한 총선 결과 개표 과정의 정확성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공할 사태인데요. 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 낙선자 아닙니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보이질 않아요. 어제 그 탄핵 반대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의도 집회에만 37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좌파 독재설, 북한 지령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공격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도 그렇게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심리 진행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달여 진행된 그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다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자기 지지 세력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보내는 걸로도 읽힌다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그렇게 격렬하게 번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걸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상당히 좀 위로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광장에 모였던 이 우파 진영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선동에 속아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 그 변론에서 요 한마디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부정선거를 나도 믿었지만은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 미안하게 됐다.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할 줄 알았어요. 그 탄핵 심판 그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전략 전술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거기서 유리한 변론이나 증언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이 몇 개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을 시켜가지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계엄군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이게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탄핵이 이제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작년 12월 3일 세계가 보고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네. 바로 그게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라는 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저음하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려면은 네. 사후적으로 소급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되냐?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외에 국민들에게 특별히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걸 허용하는 헌법 조항은 없으면은 파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8명의 헌법재판관이 뭐 진보냐 보수냐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이 계엄은 합헌적이었다라는 문장을 써야 하는데 네. 그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탄핵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또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격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이런 대결 구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좀 노선에 가까운 김문수 장관과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네. 두 사람의 대결 구도. 그러면 이건 노선 투쟁입니다. 보수의 노선 투쟁이에요. 그 보수의 노선 투쟁의 핵심은
헌법을 수호할 거냐 아니면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다투는 노선투쟁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보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분열되어 있느냐. 음모론에 속는 사람과 안 속는 사람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연합전선으로 즉 반이재명 또는 반민주당으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경선 과정에서 결정될 거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아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이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이 의원은 아들이 마약 던지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경찰 출신입니다. 의원이 된 뒤엔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은 우리 한 사람의 심신을 피폐화시킵니다. 또한 가정을 위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지난주 체코 출장을 갔다가 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의 입건 소식을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의원 아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화단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사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화단을 파헤치는 이 씨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대마를 구할 장소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과거에도 대마를 흡입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통상 감정 결과는 의뢰 후 한 달 뒤에 나옵니다.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갯벌로 굴 따러 간 60대 부부가 실종돼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평창에선 펜션에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해양 경찰관들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수색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수색은 쉽지 않습니다. 갯벌로 직접 들어가 찾기도 합니다. 어젯밤 9시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갯벌에서 60대 부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손수레를 끌고 갯벌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CCTV에서 보이고 그 뒤로 이제 보이지 않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거는 보였는데 어두운 밤 주택 한 동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등 5명은 대피했지만 40대 여성 1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불은 6시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에는 전북 남원시 200면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학교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컴퓨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보안회사 직원이 출동해 1차 진화를 시도했고 이후 119 구조대가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시장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있는데요. 백화점들은 고객을 끌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상품이나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준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치즈를 자르는 손이 분주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나눠 담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0g이에요, 고객님. 다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예전에는 덩어리째 사야 했지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소분해서 개인 맞춤형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 아무래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처럼 하네요.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꿀이나 스프도 조금씩 맛보고 먹을 만큼만 담으면 됩니다. 육수 역시 입맛에 맞는 재료를 골라 여러 조합으로 즉석 제조가 가능합니다. 육수를 팩으로 엄선해서 나온 재료들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들어서 오늘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무척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다는 온리 히어도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이 출시한 반찬 브랜드와 일본의 유명 라멘 브랜드의 매운맛 제품도 들여놨습니다. 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유명 산지의 제철 식재료부터 포아그라와 같은 세계 3대 진미까지 고객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DIY 체험 이벤트와 나만의 상품을 무기로 고객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위스키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제품 라벨에 직접 스탬프를 찍고 원하는 알파벳을 줄에 끼워 키링을 만듭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제 이름으로 키링을 했고요. 여기 문구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념으로 해서 그때 한번 먹지 않을까 싶어요. 전시회와 팬사인회 등 각종 문화 행사도 이제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백화점에서 열기도 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인 직후 영국으로 갔는데 백악관과 달리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요청을 무시하고 정장 차림을 하지 않은 것부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논란이 됐던 옷차림 그대로 영국 총리 공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찾았습니다. 백악관에서와 달리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As you heard from the cheers on the street outside, you have full backing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we stand with you, with Ukraine. 영국은 또 우크라이나 군사 역량 강화 목적으로 22억 6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조 1,584억 원 상당의 대출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잇따라 지지 성명을 내놨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선 젤렌스키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said he does not think that he owes President Trump an apology for what happened inside the Oval Office today. Do you feel otherwise? I do. 미국의 개입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이 구리에 이어 목재에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목뿐 아니라 미국 원목으로 만든 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 가구 업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련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특송업체 페덱스의 화물기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종사는 불붙은 엔진 그대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화물기엔 3명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덱스 발표에 따르면 해당 화물기는 미국 뉴요크 공항을 출발해서 인디애나폴리스로 향하던 중 조류와 충돌했습니다.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었고 조종사는 곧바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을 끄기 어려운 보조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달부터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타려면 비닐 팩에 넣거나 절연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용량 제한도 생겼습니다. 100와트치를 넘어선 안 되고 최대 5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앞에서는 좌석 앞주머니나 또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중부지방 일대 오후 들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가득했던 하늘에서 오후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지난 목요일부터 포근해졌지만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가 점차 내려온 탓입니다. 한반도 바로 위로 다가온 차가운 고기압은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과 부딪히며 저녁부터 눈과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국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강수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중부지방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대에 최대 50cm, 산지에는 특히 70cm 넘는 눈이 쌓이고 그 외 중부와 경북 지역엔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이번에도 눈송이가 많은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 이른바 습설이 내립니다. 눈이 쌓이더라도 제설이 쉬운 건설과 달리 습설은 잘 뭉치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같은 양이라 해도 건조한 눈보다 배 이상 무거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잦아들겠지만 내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